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뉴스 큐레이션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의 사건.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영케어러 문제를 불러일으켰지만요.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뇌졸중과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2살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존속 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A씨가 아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2심 판결을 앞두고 한 매체가 이 아들이 처했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를 하면서요. 동정 여론이 일었고 정치권과 곳곳에서 이 선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보도될 때 폐륜 범죄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이 생겨나면서 네. 사람들의 여론이 좀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2심을 앞두고 결과가 주목됐는데 그 결과 항소가 기각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요, 징역 4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저도 판결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이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A씨가 퇴원할 때 받은 처방약을 아버지에게 한 차례도 투여를 하지 않았고 이 코에 호수를 끼워서 하루에 3개를 먹는 치료식을요, 일주일 동안 10개만 급여를 하는 등 방치를 하면서 이 숨질 것을 예견했을 것이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본인 상황이 버겁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밖에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은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복지 사각지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시스템 보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있고요. 아버지를 이 숨지게 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존중이 돼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것들, 이 가족 돌봄이나 간병이 오롯이 개인, 특히 또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떠안는 문제가 아닌 걸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이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보호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을 하고 퇴원시킨 이후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이 중환자가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하겠다는 걸 병원이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보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어려움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의료사회복지사라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합병원은 의무인데요. 피해자와 아들이 있었던 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라서 이런 역할을 하는 복지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라 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이런 보도도 봤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대상이 되는 복지 체계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간병이나 돌봄을 가족이나 개인이 오롯이 떠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또 숙제를 던지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 진출에 실패하면서 포스트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6년 만에 만난 가을 야구는요, 그러나 너무 짧았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크 시대 첫 가을 야구로 기대와 관심을 모았지만 삼성의 포스트 시즌은 너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플레이오프는 3전 2선승제로 단축이 됐는데요. 이 전력을 가다듬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이 3선승제와는 달리 2선승제는 무게추가 한 번 기울어지니 되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했던 1차전을요. 삼성은 4대6으로 두산에 내줬고요. 2차전도 3대11로 다소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단체 경기, 야구 같은 단체 경기는 패배 맥락에서 보면 개별적인 인간이 보이고 네. 승리의 맥락에서 보면 인간의 집단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포인트에서 삼성의 아쉬운 점이 좀 있었죠. 먼저 1차전은요. 먼저 득점을 내고도 역전을 허용을 했고요. 추가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놓치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2차전은요. 경기 초반부터 거의 매회 점수를 내주면서 따라잡기가 역부족이었습니다. 팬들도 경기를 참 보기 어려우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정규 시즌 4위인 두산은 앞서서 5경기를 치렀고 외국인 투수도 다 빠져서요. 사실 삼성이 한국 시리즈 진출에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많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보인 선수 기용이나 전략의 실패라는
않는다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왕조 재건이란 말이 많지만요. 삼성 라이온즈 선수 절반 이상은 그 왕조 시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선수들인데요. 이 큰 경기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선전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단에게 팬들이 충분히 박수를 쳐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이 스토브리그를 어떻게 보내고 내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은 라팍에서 가을 야구의 문을 열은 것에 의의를 두고 내년 네. 시즌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점심시간은 중간에 직장인들에게 잠시 쉬는 시간을 주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12시 잠시 멈춤, 점심시간 휴무제가 곳곳에서 도입이 됐는데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남, 부산 공무원 노조는요. 내년부터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도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낮 1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원실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전국 공무원 노조 대경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에서 14일 실시한 점심시간 휴무제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90% 이상 나오면서요. 내년 1월 1일부터 휴무제 시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이미 도입된 곳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5개 자치구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을 했고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은행 최초로 대구은행에서 점심시간 휴무 점포를 운영을 했고 부산은행도 도입을 했습니다. 은행원이나 또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후다닥 밥 먹다 뛰어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고충을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공무원 노조 측은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점심시간 휴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요즘에 무인 민원기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민원 업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청 민원에 맞는 공무원이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을 또 점심시간 휴무제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각종 행정 처리나 금융 업무를 봐야 되는 직장인들 그리고 인터넷이나 무인 민원기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들은 점심시간마저 안 되면 어떡하라고 이렇게 난감해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일에 앞서서 이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삶의 질을 보호하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병원 점심시간이 떠올랐거든요. 병원들 보면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살짝 점심시간과 걸쳐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점심시간에 오신 분들 업무를 봐주고 또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완을 하면서 좀 너도 나도 알차고 즐거운 점심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행이 되게 되면요. 처음에는 혼란이 좀 있겠지만 금방 나름의 조정기를 거쳐서 길을 찾아 나갑니다. 처음에 주 5일제 하겠다고 했을 때 나라 망한다고 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의 아연을 생산하는 영풍 석포 제련소가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지난 8일부터 영풍 석포 제련소가 조업을 멈췄습니다. 1970년에 공장 문을 연 지 51년 만에 처음인데요. 하루에 아연 1000톤을 생산하는 공장이 오늘 17일까지 열흘 동안 멈추면서 60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10일 조업 정지는 제련소 측이 공장 폐수를 낙동강에 흘려보낸 혐의에 대한 처분입니다. 근데 이게 폐수 방류가 적발된 게 2018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법정 공방이 3년 넘게 이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경상북도는 2018년 2월에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방지 시설 내 폐수 중간 배출 등을 적발을 해서 2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석포 제련소가 조업 정지 취소 행정 심판을 냈는데 이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2심까지 거치면서 좀 기간 산정이 잘못됐다 해서 조업 정지는 10일로 줄어들었고요. 대법원이 최근에 제련소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처분이 확정이 된 겁니다. 네, 이 제련소 측은 어쨌든 조업을 중지하게 됐으니까요. 이 기간에 설비 교체하고 친환경 기업이 되겠다 의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런 의지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석포제련소는요, 낙동강 상류에 있는데요. 안동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 문제 그리고 어류 떼죽음 등의 원인으로 꾸준히 제련소를 지목해 왔습니다. 제련소 측은 말씀하신 대로 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무방류 시스템 설비를 늘리고요. 지하수 차집 시설도 설치하겠다.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응이 좀 싸늘하다지요? 특히 싸늘합니다. 영남 지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는요. 조업정지 10일은 면죄부가 아니라면서 무방류 시스템과 차집시설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중단하고 진정한 복구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모든 오염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 무방류 시스템을 과대 홍보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는데요. 근거가 있습니다. 공대위가 지난달에 제련소 1공장 폐수처리장과 이 저류조 사이에서 흘러나온 물을 떠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맡겼더니 카드뮴, 수은, 비소, 납 등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요, 지하수 차집시설도 이 제련소가 낙동강을 사유화하게 된다면서 이전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에도요, 공장에 설치한 이 별도의 배관을 통해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공장이 또 멈출 수도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인근 농민들의 이 제련소에 대한 불신은요, 그동안 반복돼 왔던 사고와 이 책임지지 않는 대응으로 커졌는데요. 이 환경 오염 방지와 지역 주민의 건강 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겠죠. 이 물과 땅 오염에 대한 명쾌한 대책 그리고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